챗 GPT를 쓰면 전기료가 많이 나올까요? 우리 지갑에서 직접 나가는 전기료는 아니지만 어딘가에서는 엄청난 전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보다 AI 검색이 약 10배나 전기를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 전기 부담은 누가 할까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대규모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원자력이 있습니다. 왜 지금 원자력 발전인지,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관련 산업의 쟁점까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AI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일반 컴퓨터는 감당할 수 없는 연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먹는 하마라는 것입니다. 지능을 생산하는 데에도 전기가 쓰이지만 반도체가 내뿜는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에도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가 정말 귀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전력 관련 회사, 전선을 만드는 원료인 구리, 이런 자원에 너도 나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원자력 발전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인 논의 대상으로 주로 찬반론으로 논의가 흘러갔습니다. 보수나 산업계에서는 찬성을 하는 쪽이었고 진보나 환경 쪽에서는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반환경적이다라고 보던 프레임과 원자력 발전이 탄소 중립이다라는 프레임이 동시에 주장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줄여나가자라는 분위기에서 필요하다면 원자력 발전도 이용하자라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에게 중요한 건 값싼 전기가 아닙니다. 안정적이고 대규모로 공급 가능한 전기입니다. 24시간 대규모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원자력 발전은 탄소까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앞으로의 에너지 시장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도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여러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세계 여러 나라들도 원자력 발전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디쯤 서 있을까요? 2025년에 경북 울진군에 탈원전 정책으로 한때 백지화됐던 신한울 3, 4호기의 구조물 공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준공 목표는 2033년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주력 원전 모델은 APR1400, 한 기당 1400MW 출력, 2기를 세트로 묶어서 짓습니다. 이 2기짜리 하나가 경북 지역 전체 연간 전력 소비의 절반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전 단가는 어떨까요? 2024년 기준으로 원자력은 kWh당 60원대입니다. 석탄이 143원 정도이고요. LNG가 175원이니까 절반 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년 운영 기준으로 보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원전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진짜 강점은 원전을 짓는 능력에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한국 원전의 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절반을 짓던 글로벌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 나가던 기업도 기술 결함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이로 인한 손실이 쌓여서 결국에 2017년도에 파산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우리나라는 국내 원전을 포함해서 아랍에미리트에 바라카 원전 4기를 완성해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서 역량을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력은 해외 수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이끄는 팀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 성공했고요. 폴란드, 불가리아 등의 원전도 계약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때 시드를 했던 원자력 발전소 생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관리해야 할 리스크가 명백한 에너지원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장점은 첫째로 기저전력이라는 겁니다. 날씨, 계절, 시간대에 무관하게 24시간 365일 일정하게 전기를 공급합니다.
반도체 공장, 데이터 센터, 정밀 제조업, 1분도 전기가 끊기면 안 되는 곳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둘째, 탄소 제로. 발전 과정에서 CO2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석탄 LNG를 대체할 수 있는 대규모의 기저전력으로 유력한 후보인 EU입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저단가다. 연료비 비중이 낮아서 국제 유가나 가스 가격이 폭등해도 발전 단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단점은요? 우선 시간과 돈입니다. 신한울 3, 4호기 공사기간이 거의 120개월이나 소요됩니다. 거의 10년입니다. 초기 투자비도 많고요. 막대한 시간과 돈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공사 난이도가 있어서 공기 지연이 되기 쉬운데요. 공기 지연으로 인한 비용 초과 이런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와 주민 동의 확보, 사업 추진 자체가 난관의 연속입니다. 폐기물과 사고 리스크도 있죠. 기술이 발전해서 요즘은 원전이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사용 후 핵연료, 이거는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가동하고 나면 사용 후 핵연료가 나오는데요. 이게 되게 위험한 물질인데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낮아지기 위해서는 몇만 년, 1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로는 이것을 어디다가 안전하게 묻어놔야 하는데요. 이 처리 방법은 지금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원자력 발전은 짓기는 어렵고 오래 걸리지만 일단 지으면 안정적으로 60년을 버텨주는 인프라 시설이다. 지금 현재에는 이러한 원자력 발전의 단점들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는데요. SMR이라고 하는 것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SMR이 뭐냐면 기존의 대형 원자력을 소형화시킨 것인데요.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대형마트 하나를 짓는 대신에 편의점 여러 개를 여기저기 분산 배치하는 방식으로 원자력 발전을 재설계한 것입니다. 신한울 원자력이 1400MW라고 했잖아요. SMR 같은 경우에는 300MW로 출력을 줄이고 안전하기 때문에 도심지 가까이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듈형으로 건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품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서 현장에서 빠르게 조립하는 이런 방식으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건설 기간도 3년,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SMR이 매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형 원전은 우리나라로 치면 울진 같은 특정 부지에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생산되면 송전망을 타고 수백 킬로미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력 손실도 있고 송전탑 건설 관련해서 갈등도 있고요. 그런데 SMR은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공급 불안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실제로 상업적으로 검증된 SMR을 가진 곳은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SMR이 아직 상업 운영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 약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빅테크들도 SMR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SMR 하나에 올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료전지, 태양광 이런 다른 에너지원을 동시에 경쟁시키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약한 MOU나 조건부 계약 이런 걸로 하고 있고요. 실제 SMR 가동은 2030년 이후를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SMR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대적인 방향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6년 표준설계 인가 신청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고요. 2035년 국내 1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 주자인데요. 2026년 3월부터 2031년까지 총 8천억 원을 투입해서 경남 창원에 전용 공장을 짓습니다. 연간 20기 제작 가능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두산은 이미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같은 미국 SMR 설계사들의 핵심 기자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미국이 하고 실제로 만드는 건 창원 공장인 것이죠. 반도체 산업으로 치면 파운드리화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귀환은 고품질, 고부가가치 시장으로의
기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건설업계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첫째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수주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은 시장 원리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움직이는 산업입니다. 발주처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단 하나입니다. 설계는 한전기술이 하고 주 기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맡는 구조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공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기존에 경험 많은 대형 회사들이 원전을 먼저 수주한 뒤에 토목, 건축, 골조, 기계 설비, 전기 이런 하도급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산업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업계 종사자라면 정부가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계획을 챙겨서 보는 편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로드맵 한 줄이 수년치의 수주 물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작년 2월에 확정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는 총 2.8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8년까지 도입하고 2035년까지 0.7기가와트 규모의 SMR을 만든다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둘째,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건 들어가면 독보적이라는 뜻입니다. 원자력 시장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원자력 안전법, 원자력 진흥법 등 다양한 규제와 설계 제작 시공, 검사 전 과정에 인증과 추적 관리가 필수입니다. 캐픽이라고 하는 인증을 기본으로 갖춰야 하고요. 실무를 하면서는 ASME 같은 국제 기준도 챙겨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요. 이게 역설적으로 신규 경쟁자를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원전 납품 이력이 생기면 쉽게 대체되지 않는 구조이고요. 또 원자력 발전에 들어갔다고 하면 원전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현장 타설에서 공장 제작으로 전환. 요즘 핫한 게 앞으로의 원자력 발전은 대형 원자력이라기보다는 SMR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SMR 시대가 열리면서 전문적인 건설 회사와 기자재 제조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 같습니다. SMR을 건설할 때 모듈화를 지향한다고 했잖아요. 빨리 지어야 하니까요. 기존 대형 원전의 방식이었던 현장 시공을 줄이고 공장 제작을 늘린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공장 제작에 관련된 기자재 비중이 높아지겠죠. 예를 든다면 원자로의 주요 계통을 공장에서 패키지화해서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생산하는 강 구조물, 배관 모듈, 기계장치, 그리고 각 모듈을 연결하는 분야에서 기술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원전 산업과 해외 수출 수주가 맞물리면서 관련 공사와 기자재 수요는 장기적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전 밸류 체인에 깊숙이 연결될수록 그런 기업일수록 이 흐름의 수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귀환은 AI와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전력 수요가 만들어낸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대형 원전은 신한울 3, 4호기에서 다시 시작되었고요. SMR, 소형 원자력 모듈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원전 업계는 정책이 바뀔 때마다 생사가 갈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회창이 열렸을 때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는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